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큰 고비를 넘어섰나 싶지만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도 참담한데요. 여기에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법원을 습격하는 충격적인 일까지 발생했죠. 그래도 그동안 큰 불상사 없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어진 것에 대해 참 다행스럽다고 느껴왔고요.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도 K 시위를 주목할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말 휴일 사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게 이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맞는 건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가까웠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다투고 등을 돌릴 정도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를 습격해 반사회적 폭동까지 벌이는 상황은 앞으로 참 우려스러운 현실이죠. 지금 이 엄중한 시기를 잘 수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두고두고 큰 위협이 될 텐데요. 모쪼록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필수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올해 재테크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 절기상으로 큰 추위를 뜻하는 이날인데요. 실제 가장 큰 추위는 앞서 겪었던 소환 때인 경우가 많고요. 이번 소환 이후에 정말 추웠죠. 정작 오늘 이 절기 때는 이름만 큰 추위를 뜻할 뿐 날이 풀릴 때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 정말 기온은 포근하다고 합니다. 절기상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소환 다음에 큰 추위 잘 아시죠? 네.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인데요. 졸업과 승진 시기에도 인기 있는 신비디움이라는 꽃의 새로운 품종과 또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 발령을 받으신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잘 부탁드릴게요. 먼저 신비디움이 꽃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이름만으로는 굉장히 신비해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떤 꽃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신비디움은 귀부인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난가식물인데요. 난가식물 중에서 호접란 다음으로 규모가 큰 작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화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내 환경에 잘 맞고 선호도가 높은 품종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재배 기술을 협력 농장과 함께 실증을 해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개발한 품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고드성이라는 품종이 있는데요. 꽃색이 선명하고 10월 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극조생종 품종으로 중생종보다 최대 2개월 빨리 출하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네, 골드선. 작년 네. 12월에 AT 화훼 공판장에서 화분당 35,000원으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부빈이라는 품종은 연 분홍색의 40cm 내외 소형종으로 관리가 쉬워 소형락을 찾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이고요. 분홍색이 해피데이는 분할용과 절약 용도로 일본, 미국 등에 시범 추출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름들이 되게 예쁜데요. 골드선, 러브미, 해피데이. 네,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 재배 기술 측면에서는 어떤 기술이 있나요? 네, 재배 기술 실증은 생산비 절감과 안전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는데요. 먼저 공기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이용해 6월 중순에서 9월 중순 고온 시기에 낮에는 30도 이하, 밤에는 22도 이하로 온도를 유지해주면 기존보다 꽃피는 시기를 15일가량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를 재배할 때 수용성 비료와 황산 칼륨을 함께 처리하는 양액 재배, 고압 나트륨 등을 설치하는 보관 재배와 더불어 냉방 기준 등을 종합 적용해 묘 폐기율을 기존 10%에서 7%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새로 개발된 품종은 구매 어디서 가능한가요? 네, 개발된 품종은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는데요. 주요 생산지는 충남 태안과 공주, 경기 시흥, 제주 그리고 경남 밀양과 고성 등에 있습니다. 등록 품종은 기술 이전한 종묘 업체와 재배 농가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품종별로 구매 가능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가원 화훼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품종과 기술이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매운맛을 내는 생합성 기술이 밝혀졌다고요? 네, 양파는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중요한 양념채소 작물입니다. 양파의 특유의 매운맛을 낸 것이 이소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소알리신의 생합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맞서는 양파 고유의 방어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번 연구로 세포질에 존재하는 알리네이즈 효소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으며 양파 세포에 손상이 없이도 이소알리신이 생성될 수 있음을 발견했고요. 오랜 전부터 채소 작물과 양파, 마늘 등을 재배할 때 사이짓기와 섞어짓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와 같은 농법은 작물이 병용균과 해충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양파의 생화학적 방어 시스템 관련 기초 자료로 친환경 농업 기술과 병 저항성 품종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오늘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해서 논토양 땅실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빠짐이 너무 좋은 모래 논토양이나 반대로 물 빠짐이 너무 안 좋은 지륵토양은 객토를 해서 토양의 조건을 개선시켜줘야 벼의 생육과 쌀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모래논과 지륵논은 차흙 함량을 15% 정도 되도록 객토를 해주면 논의 투수성과 농객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객토원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오 나이트를 구입해서 시마르당 1톤 정도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밭작물도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물별 품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재배 방법에 따라 우량 종자를 준비하고 약재와 전용 비료 등 각종 자재를 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자용으로 사용할 종자는 깨지거나 불완전한 종자가 섞이지도 않도록 잘 정선을 해서 알맞은 저장 온도와 습도로 보관하여 병해충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봄 감자 재배용 시감자는 흑색 신부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플라스틱 상자에 보관하고 저장고 내 환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재배 농가에서 신경 써야 될 작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뿌리가 충분히 자지 못한 포장에서 따기 어렵다가 놓을 때 서리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땅을 잘 눌러주거나 흙 덮기를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찬 공기가 뿌리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양분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엄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박승무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필수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방송에서 비타민 얘기 되게 유익했는데 이번에는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필수 지방산 얘기 들려주신다고요? 이제 지난 방송을 놓친 분도 계실 테고 아마 또 많으실걸요? 네, 들었어도 또 한참 됐으니 기억이 그렇죠. 가물가물한 분도 많으실 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히 요약을 한번 드리면요. 비타민은 우리 몸의 인체의 조미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티가 나지만 너무 많이 넣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먹고 남은 거는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라서 차라리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거랑 반대로 오늘은 이제 물이 아니라 기름에 더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 얘기와 필수 지방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따로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비타민 B나 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 네, 과량으로 먹더라도 그냥 나가기 때문에 뭐 얼마나 챙겨 먹어라 이런 게 사실 크게 막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더라도 그냥 나가니까. 예, 그래서 예. 과량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과량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우리가 밥 먹고 남은 거는 다 어디다 저장을 하죠? 밥 먹고 뭐가 남아요? 남은 에너지들. 남은 에너. 네, 네, 네. 지금 어떻게 이해한지 아세요? 네. 밥 먹고 남은 음식을 어디다 저장하냐 이걸 그건 냉장고에 네. 몸이 흡수를 했는데 몸이 흡수하고 쓰고 남은 에너지를 네. 이제 지방에 저장을 하죠. 그게 너무 네. 싫어요. 예. 저도 많이 쌓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쌓아두는 이유가 밥을 못 먹을 때 헐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근데 지용성 비타민들이 이 지방에 좀 녹아서 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비타민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은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에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좀 과량으로 몸에 흡수가 되면 독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장이 되고 또 그냥 헐어줄 수 있는데다 너무 축적이 되니까 많이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한 가지 주의 드리고 싶은 게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먹는데. 네, 그거 먹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뭐 나쁠 건 없는데 이거를 보통은 한 알이 하루에 먹을 총량을 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나는 비타민 여러 번 먹고 싶다. 그래서 하루에 뭐 2번도 드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것보다 많은 필수 비타민, 특히나 지용성 비타민들을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과량으로 오래 먹는 게 반복되면은 몸에 누적이 돼서 좀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식사하면서도 또 그런 걸 섭취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을. 네, 그런 거는 한 알만 꼭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러고도 좀 많이 섭취하신다 하면은 잠깐 쉬어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이틀에 한 번 드신다든지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종합 비타민은 그렇고 네. 비타민 B나 C는 수용성이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다. 나가니까 예. 네.
이것도 궁금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식품에 비타민이 들어있다. 네. 근데 영양제에 들어있는 합성 비타민보다 이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 많은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 성분 자체는 동일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식품으로 비타민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채소나 과일 같은 게 원래 비타민을 만들려고 만드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생물들은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고 또 영양분과 섬유소 같은 것들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먹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인데 네. 사과에는 이제 생리 활성을 내는 물질이 5,000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많이 알고 있는 게 비타민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섬유소들, 뭐 당들 이런 것들인데 나머지 물질도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금 더 좋은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타민만 똑 떼서 그거 먹는 것보다 과일이나 채소 형태로 먹는 게 우리 몸에 훨씬 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라는 거고 이런 과일이나 채소 요즘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 먹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만 드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되고 나쁜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 상태로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는 것보다 합성된 형태로 먹는 게 더 몸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예. 어떤 거냐면 활성 비타민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광고에서 많이 들어. 아,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비타민 중에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한 번의 변환을 거친 다음에야 이제 정말 비타민의 효과를 내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B인데 비타민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그렇게 변화를 거쳐야지만 효과를 내다 보니까 네. 아예 이걸 적응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활성형으로 바로 먹어주면 되지 않겠냐. 변환 필요 없이. 네, 그런 거를 활성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의외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게 내과 같은 데서 수액 같은 거 많이 맞으시는 분들 보면 마늘 주사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적 들어봤어요. 있죠? 예, 네. 들어봤어요. 그거를 보면 보통은 사람들이 무슨 마늘 액기스를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비타민 B를 활성형으로 바꾸면 그게 마늘 냄새를 내는 알리신이라는 물질과 되게 유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마늘향 같은 게 나요. 그래요. 활성 네. 비타민에서 마늘향이 나기 때문에 이래서 마늘 주사라고 이제 별명이 붙은 건데 그러니까 활성 비타민을 그냥 스트라이크로 바로 맞아주는 거라서 그런 이름이 붙은 거지 정말로 마늘 이런 건 아니고 예.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비타민 B 말고도 그 지용성 비타민들도 이렇게 활성형으로 바뀌어야지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활성형으로 드실 수 있다면 그렇게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시력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또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비타민 A를 막 많이 안 먹고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밤에 사물이 잘 안 보이는 야맹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근에 비타민 A가 많다. 근데 많이 들어봤죠. 당근이 무슨 자기들이 비타민 A를 정말 만드는 건 아니고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근 같은 거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이 그 베타카로틴이 잘 녹아나서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비타민 A로 바뀌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 측면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비타민 A를 직접 먹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겠죠. 그러니까 당근을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네, 또 볶아 그쵸. 먹으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차라리 그냥 이럴 바엔 A 사 먹고 말지. 귀찮으셨으니까 그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당근 뭐 그렇게 많이 드시고 하는데 사실은 당근보다 비타민 A가 더 많이 있는 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활성형으로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바로 동물의 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우리가 먹기가 어려운데. 예. 동물들이 자기들도 비타민을 써야 되니까 그걸 저장하는데 그걸 주로 간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급하게 비타민 A를 볼쭉한 필요가 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동물 간을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긴 한데 문제는 그러면 너무 과잉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뭐 에스키모 같은 북극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큰 동물 같은 걸 사냥을 할 때 간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먹었을 때 너무 과량으로 섭취해서 독성이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에스키모 같은 분들처럼 그렇게 먹는지는 잘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생선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대형 어류 생선간 네.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잘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나마 우리가 좀 접근성 있게 먹는 게 아귀간 이런 거 많이 먹죠.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예. 맛있고 정말 부드럽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귀간 같은 것들 보통 이제 일어 표현으로 안키모라고도 많이 예. 이해하시고 계실 건데, 그거 100g 먹으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자주 먹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것도 비타민 A를 과량으로 섭취하는 좀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침부터 갑자기 안키모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맛있는 거를 과량 섭취하고 싶네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순대 먹을 때 제가 네. 간을 먹거든요. 네.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네, 그 간에도 들어있다고 예, 생각하시면 예, 예. 됩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또 비타민 하면 저는 비타민 D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요즘 들어 말이 많아요. 이 햇볕을 받으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이거 일단 맞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햇빛 보면 생기는데 그걸 왜 따로 보충제를 먹어야 되냐. 그냥 햇볕을 많이 못 보니까. 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햇볕을 쐴 일 자체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해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햇볕을 쐰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보통 어떤 분들 막 그 건물 안에서 햇빛 잘 드는데 그냥 앉아 있고 그러시던데, 네. 그렇죠. 그거에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자외선을 피부에 직접 받아야지만 비타민 D가 생기거든요. 잠깐만요. 자외선을 직접 받아야 된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시죠.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에 해로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바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인체에서 생기긴 하는데 또 자외선이 피부를 파괴하고 어떤 노화라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이 받으면 뭐 기미 주근깨나 뭐 검버섯 같은 것도 생기고, 심한 경우는 피부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극 물질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피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맞죠. 그런데 또 이걸 비타민을 만들려면은 자외선을 쐬야 된다? 이게 약간 득보다 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보충제로 그냥 먹어버리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요, 만약에 모자 쓰고 선크림 심하게 바르고 열심히 몸을 가린 다음에 밖에서 아무리 걸어도 이거 소용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바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밖에서 아무리 걸어도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는 않는 거죠. 잠깐만요. 비타민 D 때문에 많이 걸은 적이 굉장히 생각이 나는데 지금. 아니, 많이 예. 걸은 거는 다른 의미의 건강에 그쵸, 사실 그쵸. 도움이 좋긴 되니까 한데. 좋은 건데 비타민 D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아하,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비타민 D가 뭐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특히 좀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젊은 분들은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뼈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뼈를 이제 만들어주는, 뼈를 생성하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데, 남성분들은 갱년기가 있어도 사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 이후로는 갑자기 훅 급격히 떨어지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골밀도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골절 같은 것도 좀 심하게 생기세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은 비타민 D랑 칼슘 보충제는 좀 드셔주시는 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요즘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산모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좀 조산 위험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예. 모자랄 때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산모분들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조건 챙겨야겠는데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다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고 밖에 나가지. 그렇게 안 하고 나가는 사람 드물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비타민 D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타민 D를 먹어야겠습니다. 예, 뼈 건강 특히 생각하면 네. 특히나 그래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게 비타민 A 그리고 D를 했어요. 그리고 B랑 C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 어떤 게 더 남은 거죠? 이제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남았는데요. 비타민 K는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막 결핍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극단적으로 채식하시는 분이 아니면 비타민 K가 부족한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비타민 E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어디에 좋은 건가 하면 잘 모르겠죠. 예, 잘 비타민이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타민 C와 동일하게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항산화 네. 효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산소를
호흡을 하다 보면은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약간 자동차 안 좋은 배기가스 거잖아요. 같은 예. 네,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가 있으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우리 몸이 그런 노화나 활성산소의 타격을 받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에 잘 녹는 항산화제는 비타민 C, 그다음에 기름에 잘 녹는 항산화제는 비타민 E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E를 많이 먹은 게 어쩌면 어떤 우리 세포나 이런 노화 방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게 어디 중요하냐 하면 세포막의 구성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세포막의 또 오늘 다른 주제가 바로 필수 지방산이죠. 네, 네, 네. 필수 지방산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E랑.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 보통 뭐 오메가 3, 오메가 6 이런 이름으로 많이 들었을 건데 네, 네. 이것도 몸에 좋다는 얘기가 들었지만 왜 좋은 거냐? 이거 좀 의아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비타민 말고 이제 오메가 3 같은 것들은 음식으로 섭취해 줘야지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잘 합성이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 3가 뇌나 눈에서 좀 시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세포들의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이런 것들을 잘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지혈증이랑도 관련이 있더라는 거에 밝혀진 거예요. 고지혈증이랑 네. 고지혈증이 좋은 거예요. 고지혈증은 나쁜 거니까 이제 그걸 해결할 고지혈증에 좋은 네, 성분인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메가 3, 오메가 6가 둘 다 필수 지방산인데 오메가 6는 동물 지방에 많고요. 오메가 3는 해산물에 많은데 이 둘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주는 게 원래 원시 인류의 몸에 가장 맞는 장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동물 지방 너무 많이 먹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질 균형이 깨지면서 지방이 수치가 좀 올라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오메가3를 같이 먹어서 그 맞춰야 비율을 된다. 맞춰주면은 이런 게 좀 완화되더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 밝혀져 있다. 네. 예. 생선을 많이 먹으라. 고기를 줄이고. 네. 알겠습니다. 비타민 영양제를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알고 네.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비타민 D가 충격적입니다. 네. 따로 사 먹어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필수 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해를 맞아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지만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굴려볼까? 이 재테크에 대한 고민과 계획 빼놓을 수가 없죠. 올해 재테크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 아침 PB센터에서 재테크 시장을 전망해보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출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표정, 왜 이렇게 홍콩. 얼굴이 좋아지셨지? 네, 홍콩에 잠깐 다녔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자세한 얘기는 이따 끝나고 듣고 나라 밖에서 홍콩에서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그 금융시장의 흐름이랄까 이런 거. 글쎄요, 뭐 크게 뭐 홍콩에서 세미나를 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저희가 잠깐 뭐 업무적인 전달 사항 때문에 다녀온 거라.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국내에서 보는 시각 약간 괴리는 있는 것 같긴 그래요. 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예. 네. 어떤 괴리예요? 예. 일단 이제 특히 이제 기관 내지는 개별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시장 살짝 불안하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었는데요. 근데 숫자적으로는 나타나진 않고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얘기 같은데. 자, 이제 재테크 얘기 오늘 해야 되는데 재테크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뭐 작년 이야기부터 잠깐 하면은 네. 자산 종류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엔데 굿, 알레스 굿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 속담이요. 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2024년 국내 시장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금리 인하 등 자산 시장 상승을 예측하는 보고서가 작년에 많았는데요. 희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뭔가 허망한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24년 이제 연초에 2,655로 코스피가 시작했는데 연말에 2,399로 마감해서 약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주요 원인은 글로벌 경제 둔화와 중국 경기 침체, 미 연준의 긴축적 통화 정책 지속 등이 꼽힙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반도체가 좀 안 좋아서요.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네. 반면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 연초 4,800으로 시작해서 연말 5,900 정도로 끝나서 거긴 한 다 좋은 것 25% 정도 예. 상승했습니다. 뭐 기술주와 대형 성장주의 강세, 특히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2025년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 회복,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완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식 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의 흐름에 따라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고평가된 기술주 중심의 시장은 단기적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및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들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과도한 밸류에이션과 이익 성장 둔화 우려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국채와 회사채 모두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되고 있고요.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물가 안정과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내수 중심의 성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부동산은 금리 상승, 고금리 환경의 여파가 지속돼서 상업용 부동산은 조정 국면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변동성 내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하루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네네. 취임 이제 네. 하루 남았는데 올해 금융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그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불확실성 그리고 네. 변동성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네요. 네네. 뭐 2025년 자산 시장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인플레이션 완화,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런 거 이제 좋은 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정학적인 갈등, 기후 변화, 기술 산업 규제 등 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와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요. 기술주 위주로 상승했던 것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한 주식시장은 단기적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고요. 에너지와 원자재 시장은 신생에너지 투자와 공급망 변화로 혼조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자산 배분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 섹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글쎄요. 그러면은 네. 결국 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올해 재테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일단 어느 해든지 금융자산은 적정한 자산 배분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산 배분이란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자산의 투자 비율을 조정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예컨대 24년도에 네. 50%를 한국 및 글로벌 주식, 뭐 S&P라든지 이런 것을 넣고 30%를 채권, 미국 10년 국채라든지 아니면 뭐 대한민국 국채를 30% 그리고 20%를 현금성 자산에 배분했다고 했을 때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상반기에는 S&P 500이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하반기에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채권이 한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하고 또 만약에 변동성이 생겨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현금성 자산을 20%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투입해서 투자 기회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배분은 개별 자산의 변동성을 상쇄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좀 추상적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좀 나눠서 투자를 하고 유동성을 좀 갖고 있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라. 맞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에 많은 돈이 있는데 네. 제가 상황이 안 좋거든요. 표정에서 다 읽혀지는데요. 굉장히 일단 뭐 마음이 안 좋은데 네. 제가 진짜 2024년에 제일 부러웠던 분들이 딱 두 분인데 네. 미국장 투자하신 분들이랑 네네네. 코인 하시는 분들. 예. 야, 진짜 표정들이 좋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도에 특히 미국장하고 달러 자산이 워낙 좋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관련 기술주의 괄목한 성장하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따른 테슬라 등의 테마주가 와, 상승하는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끊이지 않는 예. 호재를 바탕으로 미국이 좋았습니다. 뭐 야구로 친자면 거를 타선이 없는 그런 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달러의 강세도 주목할 만했는데 작년 연초에 1,300원 초반에서 시작을 해서 연말에 1,459원으로 끝났어요. 한 12%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특히 대단히 막판에 진짜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예. 뭐 글로벌 경제 환경과 한국 경제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지체가 되니까 달러화 가치가 계속 강세를 보였고 뭐 그리고 금리가 높은 미국 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또 신흥국 통화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그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니까 또 환율이 또 오르고 그래서 계속 이제 환율이 오를 만한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IMF 때 한 2,000원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원까지 올랐으니까 역대급으로 환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야, 같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네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가상화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해. 네네. 예, 어떻게 올해 어떨 것 같으세요? 작년의 경우에는 뭐 연초에 한 44,000달러 정도였는데 연말에 93,000불로 비트코인 예를 들면 그리고 네네. 어제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어제도 한 104,8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네. 1금융권에 있고 제도권 금융에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이런 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한 그 이제 자산군으로 편입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올랐던 이유는 이제 작년에 그 미국에서 ETF 비트코인 ETF가 또 출시가 돼서 기관 투자자들 자금 유입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작년 4월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또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던데. 네, 예. 투자자들이 또 인식하겠지만 그 변동성이 큽니다. 뭐 오를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뭐 20% 하루에 떨어지는 것도 일도 아니니까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익성이 좋았던 자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 자산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도 좋을까요? 작년에는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글로벌 기술주가 뭐 최고의 뭐 인기 테마였는데요. 네. 한 연초 대비 나스닥 지수가 3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AI 관련된 뭐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를 상승했습니다. 네네. AI 기술은 각종 산업에 걸쳐 활용되면서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강화했고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죠. 기술주를 추종하는 ETF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만 잠깐 예를 들면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가 연수익률 92%, 와. 그다음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가 85%. 그러니까 뭐 엄청났죠. 이야, 예. 연간 근데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주식형 상품은 그렇지만 채권도 많이 판매가 됐어요. 특히 이제 절세형 채권이라고 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했고요. 저쿠폰 채권이라고 해서 표면 금리는 낮고 만기시 원금에 대한 이자가 포함된 액면가로 상환되는 구조를 가진 채권인데요.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그런 채권입니다. 조금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금리가 1%대에 발행한 5년짜리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은 현재 금리 수준인 3%를 기준으로 거래가 됩니다. 다시 말해 5년 전 발행한 5년짜리 채권은 1년이 남아있죠. 시중금리 3%를 가정할 때 1년 뒤 만기에 100원을 주는 채권의 가격은 98원에 매매가 된다고 보시면 채권을 사는 사람은 98원에 물건을 사서 1년 뒤에 원금 100원과 이자 1원을 합해서 101원을 받게 됩니다. 네. 이자 1원은 이자 소득세를 어려운데요? 내게 예. 되지만 차액인 2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3% 중에 2%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이 약간 어렵긴 했지만 올해 여러분 다들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신 PB센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클럽원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대한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후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